우리 트럼프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뭐 지옥을 살고 있는데 앞으로 어디까지 이 박살이 날지는 모르죠.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런 소나기를 예측하고 피한 사람이 있죠. 예. 저랑 워렌 버핏. 워렌 버핏 형이 요즘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내가 다 알려줬잖아. 야 나는 미리 돈 뺐잖아. 너희들 뭐 했냐?" 이러고 이번에 폭락장을 비껴간 워렌 버핏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이 애플까지 다 팔아 갖고 그동안 워렌 버핏이 갖고 있던 주식을 이미 이전에 다 팔았죠. 워렌 버핏은 현금 비중을 급격히 늘리며 투자자들이 당시에는 의구심을 가졌었죠. "아니 왜 팔아? 계속 미국 주식이 오르는데." 이러고. 그러다가 지금 고꾸라지면서 "야 역시 워렌 버핏이구나." 이런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은 확연히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면서 막대한 현금 보유 500조야 500조. 워렌 버핏은 기술주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왔다. 애플이 꽤나 많은 주요 투자처였지만 비중을 줄이며 시장 고점 리스크에 대비해 왔다. 대신 단기 국채와 그렇죠. 현금 중심의 투자 전략으로 방향을 바꿨다. 버핏은 유일하게 상처 없이 이번 급락장을 헤쳐나갔다. 보수적이지만 일관된 투자 방식이 위기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저 워렌 버핏이 왜 전설이겠어요. 저 사람의 투자 방식이 장기적인 투자에 유리할 수 있는 장기 투자의 귀재이면서 그 투자에 있어서 가치 투자라는 거를 추구를 하고 동시에 그 가치 투자에 있어서 이 매크로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이죠. 근데 보통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마음이 급해서 워렌 버핏의 투자 방법을 따라가지를 못해. 바로 눈앞에 있는 이익이 급하니까 분위기 좋다 하면 거기에 도취되고 분위기 안 좋다 이러면 그냥 막 그 뒤에서 물려 가지고 어떡하지 이러다가 그냥 다 작살이 나는 이런 식인데 지금 워렌 버핏의 경우도 그렇고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좀 자산이 돼 갖고 내가 어떤 수익률 자체를 크게 잡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매크로적인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시경제를 본다는 거야. 그러면 거시경제를 봤을 때 과연 이 미국의 주식이나 이런 게 계속 올라갈 수 있겠냐. 그게 어렵다라는 진단은 금방 나오잖아. 왜냐하면은 점차적으로 미국이 이제 금리를 또 인하를 해야 되고 그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는 게 물가가 점차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 미국으로서는 국채 쪽으로 돈이 또 흘러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국채 쪽으로 돈이 흘러가면서 이 주식이라는 것과 또 가치 교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또 이 경제 지표의 불안정성이 또 존재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또 미국이 과연 물가를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미래가 좀 불확실하거든. 금리를 올렸는데도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를 또 해야 돼. 왜냐면은 돈을 뿌려야 되겠다.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 생각인데 이런 판단의 관점에서 보면은 주식이 오를 여지가 더 있겠냐. 이런 판단을 하기가 쉽죠. 그런데 뭐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금리를 내리면 돈이 뿌려지니까 주식으로 가겠지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야. 왜냐면 무슨 이유로 금리를 내리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결국에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의 시각에서는 야 이건 좀 위험하다. 이제 다 올랐다. 그리고 이제 현금 비중을 늘려놓고 일단은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되고 나서는 더더욱 워렌 버핏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걸 보면은 트럼프가 선거 공약으로 이제 관세 얘기를 하고 이거 자체가 이미 인플레이션을 암시하는 거잖아. 관세를 때리는 순간 그냥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였거든요. 이것을 이제 투자 방식으로 어떻게 조합을 시킬 거냐에 있어서 일반 사람과 워렌 버핏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제가 이제 앞서도 몇 번 이제 경제 얘기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채권 가격이 많이 올라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돈이 다 채권 시장으로 몰려가고 있었던 거야. 너 오죽하면 내가 채권을 살 게 없어. 막 너무 많이 가격이 올라가지고 왜 이리 미쳤나 이것들이 막 조건이 안 좋아. 막
은행 이자 좀밖에 안 주는데 등급이 A등급짜리가 뭐야 금리가 3%밖에 안 줘 미쳤나 봐. 그런데 왜 그러겠냐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야. 애초부터 이미 작년부터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벌써부터 주식에서 이미 돈 빠질 만큼 다 빠졌다가 그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 한 번 맞고 또 급락장 왔다가 그다음 다시 올리면 뭐하냐 또 트럼프가 이번에 또 작사를 냈다가 그러니까 시장이 사실상은 비슷한 돈을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는 상황밖에 안 되니까 고점을 뚫지 못하고 이제 고꾸라지는 거죠. 근데 이러다가 안 되겠다 하면은 던지는데 그 던지는 트리거가 지금 여러 개가 깔려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관세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의 보복 그다음에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 그다음에 이제 이 미국의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이 이게 조만간 끝나질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뭐냐 예전에 누구죠? 미국의 모 대통령도 비슷한 짓거리를 해서 지금처럼 미국의 적자를 해결하겠다고 부채를 좀 줄이겠답시고 슈퍼 몇백 조 이래가지고 뭘 던졌다가 그 뒤에 외환 보유가 부족한 즉 지금 미국의 전략은 자기네 무역 적자를 메꾸겠다는 거니까 이게 넓은 의미에서는 전 세계에 퍼진 달러를 자기네들이 가져오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나라한테 가져간 달러 우리한테 내놔 이러고 뜯어가는 게 관세란 말이야. 또 관세를 이렇게 뜯어오겠다라는 거거든. 근데 기축통화국이 달러를 전 세계에 뿌리는 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이런 뻘짓을 한단 말이야. 근데 예전에 이런 뻘짓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야, 돈 내놔 이러고 막 뜯어가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외환 보유가 부족한 나라들이 크랙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지금은 언급이 안 되지만 어딘가에 있을 달러 보유가 줄어들고 있는 어느 나라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취약한 나라가. 그 나라가 팡 하고 터지는 거지. 그러면 디폴트 터지면 어떻게 돼? 이제 연달아 같이 얘가 못 갚으니까 얘한테 돈 빌려준 다른 나라들 다 같이 연달아 가면은 결국 미국, 한국, 일본 다 같이 와 이러고 폭포수처럼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충분히 예측이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짓은 미래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 지금 어느 나라의 달러 보유고가 급속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보통 헤지펀드들 미국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 나라를 쫙 봐가지고 얘네 외환 보유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 나라에 가서 내가 대출 받을게, 달러 줄게, 대출 받을게, 돈 빌려줘, 돈 내놔 이러고 그 돈을 바꾸는 거지. 야 달러 줄게, 니들 돈 내놔, 달러 줄게, 니들 돈 내놔 이러고 막 바꿔. 그렇게 해서 그 나라의 은행에 자국 화폐를 다 빨아먹어.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크랙 생기면 아싸라비아 이러고 또 시장으로 걔네 시장에는 또 풋을 베팅을 해가지고 하락 베팅 해놓고 아싸라비아 이러고 개꿀 빠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런 문제가 이제 예전에도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트럼프 정책이 만약에 1년 이상 간다 이러면 어딘가에서 외환 보유고 터지는 나라가 온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거기에 또 이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있죠. 바로 이 중국과의 싸움이에요. 예전에 미국이 트럼프 일기 때 중국을 때리겠다고 때렸지만 사실 성공은 못했어요. 둘이 그냥 합의하고 끝났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은 미국이 이런 공격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했냐. 관세를 미국이 때렸어. 그때도 중국한테. 너희들 물건 너무 싸다 이거야. 근데 뭐 어쩔 이러고 이러고 때렸는데 미국이 때려도 중국이 그거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뭐였냐. 위안화를 절하를 해버려. 지들 화폐를 그냥 깎아버리는 거야. 니들 10% 관세 때린다? 그럼 우리는 화폐 10% 깎을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관세가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는 그게 먹혀 막.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도 자기네 자국의 화폐에 대한 투자 가치가 떨어지고 또 이제 자국에서는 약간 이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워낙 얘네들은 정치적으로 공산 국가고 이러니까 감히 시진핑한테 뭐라 말을 못해. 그냥 참아 이러고 미국 놈들이 이랬다 이러면 애들이 바짝 기가 들어갖고 이제 반미 감정 막 이래가지고 참는다. 미국 놈들에 우리가 구분할 수 없지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정치적 위기가 없으니까 이게 견뎌지는 거야 그냥. 미국에서 다시 한번 또 때린다 하니까 이제 중국에서 또 꺼냅니다. 위안화 절하 간다. 예, 우리는 깎아버릴 건데 이러고
우리는 관세에 대응하겠다라면서 중국이 지금 미국에 대한 여러 이 관세 어택에 대해서 과연 버틸 수 있느냐? 중국이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느냐가 중요한 또 관전 포인트죠. 이 중국이 또 보복을 하기 때문에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대결이 또 전 세계를 또 흔들 만한 또 이슈가 될 거예요. 기존에는 약간 때리고 약간 이제 중국이 때리고 이런 식으로 잽만 날렸어. 그리고 서로 간에 합의를 해서 조용하게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그냥 우리 안 밀린다. 이러고 이제 세게 나온다 이거예요. 이래서 지금 전 세계가 또 이 문제가 또 커다란 이슈가 될 겁니다. 중국이 총알을 장전할 태세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 준비율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절한 타이밍을 살피고 있다. 위안화 약세를 용인할 거란 관측. 역시 이제 자기네 화폐를 깎아서 관세 무력화 전략을 가는 거죠. 예전에도 이걸 해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때려봤자 소용이 없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위안화 가치를 공격적으로 평가절하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개월간 최대 15% 하락할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30%까지도 가능하다. 하여튼 뭐 이렇게 화폐로 좀 완화를 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미국 관세에 대응 가능한 요소들. 미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미국 의존도가 낮아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역시 중국한테 이제 수입해오는 중간재를 대체하기가 어렵죠. 뭐 히토류는 아예 불가능하고요. 또 내수 성장률이 좋아졌다. 뭐 그다음에 1차 때 중국이 두들겨 맞아서 이미 경험이 있다. 뭐 이런 등등등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는 사실 이거 말고 더 무서운 무기가 있어요. 최근에 와서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새로운 무기가 뭐냐? 제가 언젠가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 트럼프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이 관세 전략은 필연적으로 이 물가가 오르게 돼 있잖아요. 그럼 물가를 어떻게 잡을 거냐? 물가를 잡으려면은 결국 물가가 오른다는 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트럼프는 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미국 10년물 국채들,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가지고 가격을 유지시켜갖고 달러의 가치를 유지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미국 국채의 흐름이란 말이야. 이 왜 그러냐면 미국의 부동산 대출이나 뭐 여러 대출 상품이 미국 10년물 그 국채 금리랑 연동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 대출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요 금리를 어떻게 고정시켰고 또 어떻게 낮추고 우리가 원할 때 올리고 요거를 정부가 주도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래서 중앙은행을 압박할 필요가 없지. 국채만 가지고 우리가 공급량을 조절한다. 이게 지금 미국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게 지금 미국 국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은 이제 미국의 계획이 성공하냐, 트럼프 형님의 계획이 성공하냐가 여기서 중요한 대목인데 미국 국채의 10분의 1을 누가 쥐고 있다? 중국이 쥐고 있어요. 앞서서 제가 그 일본의 얘기를 들었는데 일본은 자기네 채권을 지네 국민들이 다 사버려. 거의 외국에 사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일본의 국채는 다른 나라가 조절이 안 돼. 얘네들은 일본 애들이 다 샀거든. 그러니까 일본의 채권 또는 일본의 금융은 그만큼 믿을만하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망할 리가 없잖아. 지들 나라에 지들 국민들이 샀으니까. 다른 나라가 던질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외세 공격을 받을 일이 없어. 그래서 일본의 채권의 이 어떤 강력함이 일본의 화폐의 가치를 보장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엔화가 잘못 불이 붙으면 엔화가 너무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어서 일본이 메시지 관리를 하고 조심조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채권을 막 다른 나라한테 강매를 하고 사라고 막 해야 돼 지금. 그런데 지금의 미국 국채를 쥐고 있는 주된 주인이 이제 이 중국이 돼 있는 거야. 근데 중국이 이걸 많이 사놔가지고 10분의 1을 사놨어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냐? 중국이 이걸 팔아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면은 미국 지금 트럼프 쪽이 관세 계획이 헝클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관세를 때려도 미국 국채의 가격만 유지하면 된단 말이지. 근데 중국이 이걸 시장에 던져버리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국채 가격이, 그러니까 국채의 양이 늘어나 버리면은 국채의 가치가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누가 이 국채를 빨리 사게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 금리를 올려야 된단 말이야.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미국에서 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이나 뭐 공장 지은 애들이 압박을 더 받을 거 아니야. 갚아야 될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게 중국의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것에 좀 달려 있거든. 어저께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너희들 우리가 관세 때릴게 하니까 중국이 알았어 이러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보복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미국 국채 금리 흔들거리고 국채 가격이 뛰고 막 난리가 났단 말이야.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난리가 났단 말이야. 왜? 중국이 팔았다라는 지금 썰이 있어. 중국이 시장에다가 미국 국채를 던졌다. 일종의 경고지, 경고. 그것만으로도 지금 막 시장이 흔들흔들 거렸다라는 것만 보면은 중국이 알아서 해라 이러고 이제 우리가 이것까지 던질 수 있다라고 경고까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으로서는 자기네들의 계획이 성립이 되려면 여러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필요해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국채의 가격, 금리가 유지되는 거야. 어떤 쪽으로 한쪽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위험한 요소가 뭐냐면 일본의 엔케리 청산 물량이 갑자기 뛸 수가 있어요. 지금 자꾸만 이 주식 시장이 위험하면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이 나는데 달러가 저 모양이면은 애들이 엔화 쪽으로 몰리게 되거든. 그리고 일본은 금리를 인상한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어떤 화폐가 제일 저렴할 때일 수밖에 없잖아.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다들 일본 쪽으로 갈 텐데, 거기다가 일본한테 돈을 빌려서 다른 데다가 넣었던 애들은 자기네들이 갚아야 될 그 이자가 더 늘어나니까 빨리 일본 은행에 돈을 돌려줘야 되거든. 그러면 그 얘기는 뭐야? 엔화에 더 빨리 몰린다라는 거야. 이런 청산 물량의 금리 인상 이슈까지 붙으면은 일본의 엔화가 급속하게 오름으로 인해서 미국의 채권이 박살이 날 수가 있는 지금 상황이 첫 번째가 있죠. 두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의 이 대결 구도에서 중국이 막판에 그냥 미국 국채 던져버려갖고 그냥 막장 가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또 미국 국채 가격이 난리가 난다. 또 박살날 수가 있는 요소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사실 이 계획을 위해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된 작전이어야 그나마 이게 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좀 그게 지금 깨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1년 정도 버틴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환 보유고가 부족한 나라가 크랙이 생기면, 그러면 지금 트럼프의 이 계획이 약간 좀 헝클어질 소지가 있죠.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정말로 심각하게 경제 침체 국가들이 이제 전이가 돼가지고 여러 국가들이 디폴트가 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지금 상당히 리스키한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 자꾸 나오는 내용이 이거 미국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입니다.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45%까지 올렸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글로벌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골드만삭스가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다시 높였다. 지난달 확률이 20에서 30인데 이제 45까지 올라갔다.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예상보다 더 위축될 것이다. 미국 성장률도 마이너스 0.3까지 떨어진다. 이건 충격적인 일이지. 아마 이대로 되면은 글쎄 이거는 예전에도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이 됐을 때 무슨 신이 인간이 되었다 정도로 표현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면 신이 인간이 되었다 급이거든요. 인간이 아니라 신이 거의 뭐 전능가가 되었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박살이 나는 거지. 그래서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제 많이 넓어지고 커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걱정되는 거는 어딘가 개발도상국이든 어디든 못 사는 국가 중에 어느 국가가 달러가 부족해서 작살이 나는 뉴스가 터질 수가 있다. 그리고 중국이 어디까지 갱기냐, 중국이 어디까지 버티고 어디까지 보복을 서로 간에 하면서 정말 전 세계의 폭풍을 금융 폭풍을 어디까지 불러일으킬지.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이제 미국의 국채가, 국채 가격,
채권의 흐름이 금리가 어떻게 올라가고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박살이 나고 이런 걸 유심히 본다면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아, 이게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구나를. 그래서 미국의 국채 가격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트럼프가 유지가 안 될 것이고 힘들어지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는 그냥 중간에 서 지금 이득을 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뭐 중국한테 우리가 꿀 빨기도 어려워. 뭐 원래 일본한테는 우리가 맨날 만년 적자였고 미국한테도 물건을 더 팔자니 눈치가 보이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이제 지금은 당분간은 돈 벌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한테 최대한 우리가 이제 좋은 협상을 해서 이렇게 얻어낼 건 좀 얻어내면서 뭐 이렇게 너무 이제 죽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숨은 붙어 있는 상태로 이제 버티긴 버텨야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트럼프 쪽에서 한국을 완전히 쌩까고 있어요. 한국을 한두 개를 쌩까는 게 아닌데 그 중에서 언급이 됐었던 민간 국가에 우리를 바이든 때 넣었는데 트럼프가 안 풀어줘. 야, 발효가 이제 7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발효야. 야, 어떻게 된 거야? 야, 이쯤 되면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발동하면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한국과 미국이 서로 간에 이제 과학 원자력 관련해 갖고는 같이 연구도 하고 뭐 같이 이런저런 뭡니까 실험도 하고 하는데 이게 다 나가리가 될 판이야 지금.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미국 에너지부 조치가 곧 있으면 발효되는데요. 한국 정부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아니 민감 국가 분류가 장기화할 경우 단기적으로 과학기술 협력부터 한미 원자력 협정까지 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야? 그러면 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거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은 민감국가 지정의 부정적 영향을 분석했다. 말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과의 협력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글쎄 이게 왜 안 풀어주는 거죠? 한국은 미국의 동의 없이 고농축 우라늄, 플라토늄을 독자 생산하거나 사용 후 핵 연료를 직접 재처리할 수 없다. 북핵 고도화에 따른 핵무장 잠재력 확보가 이 확보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거를 좀 생각은 하고 있지만 미국이 지금 원치 않는다. 이 개념이거든 지금. 그래서 이 핵무장에 대해서 미국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막아놓은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지금 와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뜬금없이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든지 이런 뻘소리를 냈기 때문 아니냐 쪽으로 지금 많이 기울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꺼낼 때는 우리나라가 먼저 꺼낼 게 아니라 미국이 야 니들 그냥 해라 라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런 제안들이 미국 제하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 대통령한테 뭐 올라오면 한국 대통령 미국이 허락한다면야 뭐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뭐 이러면 정도로 가야 되는데 미국과 아무런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혼자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미국이 되게 의심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지. 왜 저러느냐 이러고 보면은 저를 얘기한 사람이 윤석열이네?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했어? 우파 대통령 아니야? 보면은 이 사람 과거가 우파가 아니네요. 문재인 때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 좀 문제가 있잖아. 그래 데려온 애들 누구야 했더니 과거에 김일성 찬양하던 꼴통 뉴라이트들을 인사에 쫙 깔아버려. 이거 좀 아닌데? 이 양반 즐겨보는 게 뭐야? 틀투부야? 부정선거?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계속 의심을 하게 되는 거지. 거기다가 이제 어떤 가장 크리티컬했던 거는 미국의 불신을 샀던 사건이 바로 계엄 아니겠어요? 이제 미국을 패싱해버려서 미국한테 사전에 보고도 안 해,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군사력을 활용했다라는 점. 그래서 당시에는 뭐 주한미군이 출동할 뻔했다. 또 미국에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신뢰를 확 잃어버리는 이제 계기가 됐던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한국에 대한 안 그래도 한국에 대해서 지금 돈을 뜯어낼 생각을 갖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마 바이든이 안 했더라도 더 센 그런
제재를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이것 하나도 못 풀 정도면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문제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한미 동맹이지만 한미 동맹이 상당히 멀어져 있다. 한미 동맹이 지금 상당히 금이가 있다라는 거를 잘 알려주는 지금 장면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만드는데 이제 좀 크게 작동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그동안의 어떤 미국이 섭섭할 만한 이런 부분에서 좀 윤석열 정부가 좀 외교를 좀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줄 모르고 트럼프 주니어를 좀 쌩깐다던가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제 그런 것도 미국을 되게 불쾌하게 만드는 요소였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지금 주워 담지 못하는 지금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뭐 이 트럼프 초반에 우리는 정치적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서 우리를 그렇게 뭐 파트너로 보지 않고 약간 무시하는 경향. 지금 이대로 만약에 우리가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되면은 이거는 트럼프의 의지가 담긴 것이기 때문에 좀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트럼프에 완전히 찍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윤석열 정부에서 좀 재밌었던 외교 중에 하나가 이제 친일 외교였죠. 우리나라 우파들은 친일 외교를 한 적이 없거든 이제까지. 왜냐면 오히려 우파 쪽이 독립군의 후회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 일본한테 굽히거나 이럴 이유가 전혀 없었지. 오히려 일본한테 더 돈 잘 뜯어내던 게 이제 우파 쪽이었던. 그래서 외교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일본에 대해 굴욕적으로 이제 굽히고 돌아가면서 뭐 일본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다던가 뭐 일본에 대해서 너무 이제 좀 받들어 보시는 이런 식의 좀 종일주의라고 할까? 예, 이 좌빨들이 종북주의라면 갑자기 우파 바닥에서 종일주의를 내세우는 이런 꼴통 뉴라이트 들이 이제 득세를 하면서 그런 종일주의 외교가 갑자기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어떤 일본과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독도거든. 그러니까 이 꼴통 뉴라이트 이 종일주의자들의 경우는 독도도 일본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미친놈이 있어요. 내가 이런 새끼들을 왜 데려다 쓰냐.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데려다 쓴 애 중에 그런 놈이 있어. 독도도 우리 땅이 아닐 수 있다. 우리 땅이란 증거가 없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하는 정신병자가 있어. 실제로 이 뉴라이트 꼴통 중에는. 일본이 또 도발을 했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왜 우리 땅을 갖다가 지들 땅이라고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 항의를 했다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일본한테 틈을 보여주면 안 돼. 일본이랑은 야 너희들 독도나 이런 거 건들지 마라는 조건으로 우리가 뭐 다른 합의를 하면 모르겠는데 이런 걸 냅두고 그냥 냅다 그냥 대가리 받고 그냥 어이구 일본 천황폐하 안녕하십니까 막 아이고 우수한 우리 일본 주인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병신짓을 하니까 이제 대놓고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침략 국가는 그 쉽게 믿으면 안 돼요. 어쨌든 일본 정부가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 대해 강력 항의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애초에 시그널을 잘못 주면 안 된다고. 버릇 나빠진다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 땅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다른 나라가 무시를 안 해. 근데 이렇게 그 어떤 잘못된 역사관이라든지 잘못된 이제 그 이념적 수업이 불완전한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으면은 이런 바보 같은 외교를 하게 되는 거고 결국 우리가 친일 외교를 했지만 얻은 게 없잖아요. 일본한테. 뭘 얻었냐? 돈도 못 받고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국력이 그때부터 확 기울었다고 할 수 있지. 한국이 이런 걸 통해서 적어도 한국이란 나라가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구나. 쟤네는 그래도 뭔가 곤조가 있네. 쟤네는 좀 고집이 있고 말이야. 이런 거에서 단호하게 얘기하는 뭐 그런 게 있네. 이런 이미지가 자라냈지. 아이고 주인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굽히고 앉아있는 건 침략당한 국가 가지고 꼬락서니가 좋다 하냐. 하여튼 이번에 그 종일주의가 얼마나 병신 같은 건지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저 일본 애들이 우리가 잘해줘도 저 새끼들은 존나 싸가지 없이 막 나가는 새끼들이라는 걸 잘 봐둬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를 침략했기 때문에 쟤네는 우리를 무시한단 말이지. 그래서 적어도 그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한테 받을 건 받고 할 얘기는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협력도 하고 그런 게 가장 이상적인 거지. 무슨 놈의 뭐 일본이 뭐 우리를 근대화시켰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면서 일본을 막 빨아주고 일본의 침략을 미화하고 이런 매국노 새끼들은 다 사형시켜 버려야 됩니다. 여적죄로 다 사형시켜 버려야 돼.